계약이잖아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남편이 남긴 건물 상속 절차를 끝낸 바로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도착한 한 통의 우편. 그 안엔 간병비 8,450만 원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 병실에서 도장 찍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서야 돌아왔다. 믿음으로 서명했던 한 장의 종이는 가족을 갈라놓는 칼이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법정의 한 녹음기 속에서 다시 깨어난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3층짜리 단독주택이 한 채 서 있었어요. 벽돌 사이로 이끼가 자라고 대문 손잡이는 녹이 슬어 삐걱거렸지만 이화자 할머니에게 이 집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72살의 이화자는 요즘 들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머리가 지끈거리도록 복잡했던 상속 절차가 드디어 끝났거든요. 남편 박용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 그동안 법무사 사무실을 12번도 넘게 드나들며 서류에 도장을 찍고 또 찍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이화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왔어요. 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이화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홀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남편이 심었던 그 나무였죠. 여보, 이제 걱정 놓으셔도 돼요. 우리 집 지켰어요. 이화자는 남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윤정이었어요. 41살의 정희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회색 치마,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었고요. 손에는 마트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갈치 구이 해드릴게요. 시장에서 싱싱한 걸로 골라왔어요. 고맙구나, 정희야. 내가 참 복이 많지. 이화자는 며느리를 보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지난 3년 동안 남편이 암투병을 하는 내내 정희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아버지를 간병했거든요. 이화자도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이 딸렸는데 정희가 없었다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희는 주방으로 들어가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치를 손질하고 물을 썰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화자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정희한테 참 미안하지.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 집안일만 하느라. 사실 정희는 결혼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했었어요. 월급도 꽤 괜찮았다고 들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병을 얻으면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아들 민수는 건물 수리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형편이었고요. 정희야, 이리 좀 와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이화자는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어요. 왜요, 어머니?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정희가 소파에 앉자 이화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야, 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시아버지 병수발하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나도 늙어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정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이화자의 눈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분 탓이겠거니 했지만요. 그래도 마음에 걸려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나중에 내가 가면 이 집안은 내 몫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희는 손사래를 쳤지만 눈빛은 묘하게 반짝였어요. 아니야. 이건 진심이야. 너한테 제대로 보답해주고 싶어서 그래. 나도 법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유언장 쓰면 된다더라고.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돼요. 정희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설거지를 마저 하러 갔어요. 그날 밤 이화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가벼우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곧 잠이 들었습니다. 상속 서류를 마무리하느라 피곤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두툼한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요. 이화자는 돋보기를 쓰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타이핑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간병비 및 생활보조비 정산 청구서. 이화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항목별로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 간병비 3년간 5,200만 원, 식사 제공비 1,500만 원, 가사노동 대행비 1,700만 원, 기타 잡비 50만 원, 총합계 8,450만 원. 서류 맨 아래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습니다. 청구인 윤정희. 이화자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왜 며느리가 이런 청구서를 보낸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희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표정도 담담했어요. 어머니, 받으셨네요. 정희야, 이게 대체 무슨... 이화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태연하게 주방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난 3년간 제가 일한 대가예요. 대가라니. 우린 가족인데. 어머니, 계약서 기억 안 나세요? 정희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화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간병비 정산 동의서.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이화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언제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평화롭던 아침은 그렇게 깨져버렸습니다. 이화자는 그날 오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청구서는 점점 땀으로 젖어들었고 글씨는 번져서 흐릿해졌습니다. 8,4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중얼거리는 이화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울었던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정희는 이화자의 손을 꼭 잡고 같이 울어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청구서를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아들 민수가 현장에서 돌아왔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습니다.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덥던데. 그런데 거실로 들어선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화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민수가 황급히 다가가자 이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희가 보낸 거예요? 그래. 오늘 아침에 등기로 왔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간병비, 식사 제공비, 가사노동 대행비. 항목마다 적힌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맨 아래 찍힌 어머니의 도장까지. 어머니, 이거 언제 도장 찍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이화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정희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든 채 거실로 들어왔고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는 청구서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정희, 이게 뭐야? 정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청구서예요. 청구서? 어머니한테 청구서를 보낸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말했죠.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제 고용 주세요. 저는 3년 동안 간병인으로 일했어요. 고용주? 정희야,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공짜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시간과 노동을 투자했어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정희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직원처럼 느껴졌어요. 민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야?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랬어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정희는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거기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간병비 정산 동의서, 가사대행 계약서, 그리고 이화자의 도장이 찍힌 각종 문서들이었어요. 이것 봐요.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계약이에요. 민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복잡한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정희, 이거 어머니가 제대로 이해하고 도장 찍으신 거 맞아?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치매 환자 아니잖아요. 멀쩡한 분이 도장 찍으셨는데.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려 했어요. 민수가 급히 막아섰습니다. 정희, 우리 얘기 좀 해. 이게 말이 돼? 할 얘기 없어요. 계약은 계약이에요. 감정 섞지 마세요. 정희는 민수를 밀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고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 누운 정희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청구서가 정말 유효한 걸까요? 어머니는 정말 이해하고 도장을 찍으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이화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이화자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그 애한테 뭘 잘못한 걸까? 밥도 잘 차려줬고 용돈도 드렸는데. 어머니 잘못 없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날 오전 민수는 현장에 결근 신고를 하고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심각하네요. 도장이 진짜라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혈압약이랑 신경안정제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병원 기록이나 처방전 같은 거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미리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법무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 보세요. 이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정희가 가방을 메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어디가? 은행이요. 왜요? 정희의 대답은 무뚝뚝했어요.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청구서가 놓여 있었어요. 8,450만 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요? 건물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그때 2층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이리 좀 와봐. 민수는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이것 봐. 내 아버지 일기장이야. 이화자는 낡은 일기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믿음 때문에 무너진다. 민수는 아버지의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잎사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흘 후 민수는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겨우 예약을 잡은 곳이었어요. 고층 빌딩 15층에 자리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세련됐지만 민수는 그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작업복 대신 입은 정장도 어색했고요. 박민수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낀 모습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 온 청구서인데요.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두 번째 서류를 펼칠 때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거 심각하네요. 심각하다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정리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단 이 계약서부터 볼게요. 간병비 정산 동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 단순한 청구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조항이요. 변호사는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이었어요. 상속 재산 우선 변제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중에서 이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건물을 넘겨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최악의 경우엔 그럴 수도 있죠. 건물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8,4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민수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갔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변호사는 물 한 잔을 따라 민수 앞에 놓았어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설명 들어보세요. 민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류를 검토했어요. 문제는 이 도장이에요. 어머님 도장이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민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뭔데요? 도장을 찍을 당시 어머님의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혈압약이랑 신경안정제를 드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도 있으셨고요. 변호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 있나요? 처방전이나 진단서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확보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확인해야 해요. 정확히 언제 도장을 찍으셨는지 아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며느님, 윤정혜 씨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대화는 이미 안 돼요. 그 사람이 계속 계약 타령만 하는데. 그럼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야겠네요. 이 청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병원 기록 확보하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병원 기록을 찾아야 하고 내용 증명도 보내야 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이화자와 정희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민수가 다가가자 이화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정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추가 청구권이에요. 추가 청구.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 장례 비용 및 법사 비용 1,200만 원. 민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8,450만 원도 모자라서 이제는 1,200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였습니다. 도합 9,650만 원. 거의 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정희,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요? 장례 비용 제가 다 댔잖아요. 영정 사진부터 관까지 전부 제 카드로 긁었어요. 영수증 다 있어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정말로 모든 영수증이 정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요. 저도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에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가더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정희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래된 상자를 뒤지며 병원 서류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입원했던 기간 동안의 진료 기록, 처방전, 수납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 관련 서류도 몇 장 나왔어요. 있다. 민수는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2년 전 11월 날짜로 된 진단서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이화자, 진단명 우울증, 불안장애,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 처방. 민수는 서류를 꼭 쥐었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어머니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죠? 저는 윤정희 씨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미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청구 금액 9,65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시면 채권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윤정혜 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도 주장할 예정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건물 처분이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치권.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건물을 팔 수도 없다는 건가요?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요? 민수는 2층으로 올라가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화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어요. 민수는 아버지 일기장에 적힌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믿음 때문에 무너진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 기간 동안 은행을 5곳이나 돌아다녔지만 대출은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이미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
담보 가치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은 모두 똑같았어요. 민수는 절망감에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요. 이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법원 로고가 찍힌 서류였어요. 채권 소송 제기 통지서. 정희가 정말로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법원 출석일은 3주 후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지만 이화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자 옆집 아줌마 2명이 깜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아, 민수 씨.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댁에 무슨 일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민수는 알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청구서를 보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거였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민수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현장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여행용 가방 2개가 들려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옷가지들을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민수가 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면 몰라요? 짐 싸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나갈 거예요. 여기 더 있어봤자 의미 없잖아요. 정희는 옷장을 열어 자신의 옷들을 전부 꺼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러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15년이야. 15년. 15년 동안 제가 뭘 얻었는데요? 좁은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고 당신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정희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처럼 평생 건물 수리나 하면서 살 순 없어요. 정희는 가방에 지퍼를 닫으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그 말에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이혼.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 집안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넋을 잃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거실에서 이화자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이화자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계약은 계약이에요.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정희야. 이화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떠났어요. 그것도 억 원에 가까운 빚을 남기고서요. 민수야.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화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다 엄마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어요.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어요. 아내도, 집도, 어머니의 평화도. 그날 밤 민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소주병을 비웠어요. 취기가 오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왜 이래야 하는 거야? 민수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탁 소리와 함께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거든요. 2층에서 이화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식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화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 박용구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오래된 사진, 그리고 결혼 반지. 이화자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5월 12일. 오늘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 착한 녀석이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화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행복이 이제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민수가 저렇게 무너지는데. 이화자는 남편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고 길을 걷다가도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1억 원을 달라고 했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도 불쌍하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화자는 장을 보다 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민수는 현장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거든요. 사다리에서 일하다가 그만 공구를 떨어뜨렸고 현장 반장한테 혼이 났어요. 박민수, 정신 똑바로 차려. 다칠 뻔했잖아.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들어 실수가 잦았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멍하니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를 마주쳤어요. 정희는 새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채 낯선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둘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희도 민수를 발견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이화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셔야죠. 배 안 고프다, 민수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민수는 부엌에서 죽을 끓여왔어요. 하지만 이화자는 몇 숟가락 뜨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이화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가족이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구나. 민수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절대로요. 하지만 이화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쓸쓸했어요. 감나무 잎사귀들이 빗물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그 문장을 또 읽었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믿음 때문에 무너진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는 지금 믿음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밤은 깊어갔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법원 출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몇 번이나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했고 정희 측 변호사는 철저하게 준비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박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높지 않아요.
변호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 어머니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도장 찍으신 건데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병원 진단서는 있지만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든요. 민수는 답답했어요. 분명 뭔가 잘못된 건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정희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는 정희가 예전에 다니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중개업소였어요. 간판에는 민들레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혜 씨 아시죠?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정희 씨요? 알죠. 여기서 5년 정도 일했으니까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 그 사람 남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정혜 씨가 여기서 일할 때 어땠나요?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 같은 거요.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일을 잘했어요. 머리가 비상하게 좋았거든요. 특히 계약서 검토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계약서요? 네. 복잡한 부동산 계약도 한눈에 파악했어요. 법률 조항도 잘 알았고요. 고객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어요. 민수는 메모지에 적으며 물었어요. 그럼 법률 지식이 많았나요? 엄청 많았죠. 사실 정혜 씨가 여기 오기 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배운 게 많았나 봐요. 민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다고요? 정희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이요? 어디였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 잠깐만요. 남자는 서랍을 뒤지더니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네요. 강남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이름은 정석 법무사 사무실. 민수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정혜 씨가 특별히 관심 있어 하던 분야가 있었나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속이요. 특히 노인 상속 관련 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케이스가 들어오면 눈을 반짝였죠.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 상속이요? 네. 상속세 절감 방법이나 재산 분배 같은 거요. 한 번은 고객한테 가족 간에도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걸 들었어요. 민수는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정희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어머니의 상속 재산을 노리고. 그럼 정희 씨가 부동산 투자도 했나요? 했죠. 꽤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요. 작은 건물 하나 매입한 걸로 알아요. 대출받아서요.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희가 건물을 샀다고요? 민수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건물을 샀다고요? 네. 3년 전쯤이었나? 경기도 어디였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민수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중개업소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희는 민수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률 지식도 많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상속에 관심도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민수는 바로 강남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어요. 정석 법무사 사무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윤정혜 씨라는 분이 여기서 일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분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법무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아내였고 지금 어머니한테 청구서를 보낸 일까지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윤정희 씨, 기억나네요. 10년 전쯤 여기서 일했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법무사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일 처리도 깔끔했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문제요?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감정이 없달까요? 모든 걸 손익으로 따졌어요. 심지어 가족관계도요. 민수는 숨이 막혔어요. 한 번은 상속 상담 온 고객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이라도 계약서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요. 그때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법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죠. 상속 관련 고객 명단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해고했죠. 그 뒤로는 소식을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민수는 아내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민수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희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걸까요?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증거요? 정희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고 상속 관련 일을 많이 다뤘대요. 그리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해서 해고당했다고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황 증거로는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색은 여전히 안 좋았지만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단서를 찾았어요.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희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것, 상속에 관심이 많았던 것, 그리고 해고당한 이유까지요. 이 여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그 애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 나는 정말 그 애를 믿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2층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정희가 남기고 간 물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옷장 맨 위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 대출 서류,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된 문서까지. 민수는 손이 떨렸어요. 이 서류들은 뭘까요? 왜 정희가 어머니 이름으로 된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민수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 예상액 3억, 간병비 청구액 8,500만, 순이익 2억 2천만.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간병비를, 그리고 자신이 가져갈 몫까지. 민수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계산된 숫자에 불과했던 걸까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쳤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정희. 당신이 누군지.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희가 남긴 메모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이익 2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께 메모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니? 정희가 쓴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계산한 거예요.
이 여자는 메모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담담했어요. 알고 있었어. 네. 어딘가 느낌이 이상했어. 그 애가 날 돌볼 때 눈빛이 차가웠거든. 이 여자는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믿고 싶었어.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바보였지.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후에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아졌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요즘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의사는 처방전을 끊으며 말했어요. 약을 드셔야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인단 말인가요? 법원 출석일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빚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때 의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기억회복 치료 받아보실래요? 기억회복 치료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잘 기억나지 않는 게 있으신가요? 이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며느리가 계약서를 들고 왔던 날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죠. 최면 요법과 비슷한 건데 억눌린 기억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돼요. 민수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치료받으면 어머니가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상황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한번 시도해 볼 만해요. 이틀 후, 이 여자는 병원 상담실에서 기억회복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이 여자는 눈을 감았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며느리 윤정혜 씨가 서류를 들고 왔던 날로요. 이 여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이 떠오르시나요? 네. 보여요. 이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에 계셨나요? 거실이에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있었나요? 정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 여자는 눈을 감은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정희가 뭐라고 했나요? 어머니, 이거 서명하셔야 해요. 병원비 처리하려면요. 이 여자는 정희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머리가 아팠어요. 그날 아침에 약을 먹었거든요. 신경안정제랑 수면제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정희가 도장을 내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찍으라고 했어요. 나는 잘 안 보였어요. 글씨가 흐릿했어요. 이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도장을 찍으셨나요? 정희가 계속 재촉했어요. 빨리 안 하면 병원비 못 낸다고. 나는 정희를 믿었어요. 가족이니까. 이 여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눈을 감은 채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정희가 시키는 대로.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희는 어머니가 약을 드신 상태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도장을 찍게 한 겁니다. 치료가 끝난 후 이 여자는 눈을 떴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또렷했습니다. 다 기억났어요, 민수야. 어머니, 정희가 날 속인 거야. 일부러 약 먹은 날을 골라서 온 거야. 의사는 치료 내용을 기록하며 말했어요. 이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소견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민수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가 기억을 되찾으셨어요. 정말요? 민수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의사소견서까지 있으면 계약 무효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계약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게 증명되면 계약은 무효가 돼요. 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정말로?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반박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정의는 철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법원 출석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법정안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정의도 와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서 있었고요. 민수와 정의의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정의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양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원고 측 변호사, 주장을 시작하세요. 정의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윤정희는 3년간 시어머니 이화자를 간병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계약서, 간병일지, 비용 내역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 측 변호사 차례였어요. 피고 측은 이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 이화자 씨는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병원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화자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화자 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이화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약을 먹고 있었어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요. 그 상태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아니요. 글씨도 잘 안 보였고 머리도 멍했어요. 며느리가 병원비 처리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적었습니다. 정의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화자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부당합니다. 하지만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당시 이화자 씨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양측 변호사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채 지켜봤어요. 그때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주일 후로 정합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의와 마주쳤어요. 정의는 민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겨도 소용없어요. 난 절대 포기 안 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를 데리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화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 왜요, 어머니? 진실을 말했잖아.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싸울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읽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만 그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지가 문제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용기를 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재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정의가 남긴 메모지,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의 진술서,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증언까지. 재판 전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이기면 집을 지킬 수 있지만 지면 모든 걸 잃게 돼요. 새벽 4시 민수는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도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주무시지 않으세요? 잠이 안 오는구나. 너도 그렇지?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일 재판에서 지면 어떡하지? 어머니, 그런 생각 마세요.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 만약 지면 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이화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민수보다 더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집은 다시 구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지.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방청객들도 많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온 거였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양측 변호사는 최종 진술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판사님. 정희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원고 윤정희는 3년간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개인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말투로 계속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희 씨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저렇게 이용하다니. 이제 민수 측 변호사 차례였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내 판사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정희가 쓴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윤정희 씨가 직접 작성한 메모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속 재산 예상액과 순이익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윤정희 씨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노린 것입니다. 정희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개인 메모일 뿐입니다. 개인 메모라고요? 그럼 왜 순이익까지 계산했습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 행각의 증거입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증인을 호출했어요. 정희가 일했던 법무사 사무실의 법무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윤정희 씨를 알고 계십니까? 네, 10년 전 제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윤정희 씨의 업무 태도는 어땠습니까? 법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특히 상속 관련 업무에 관심이 많았고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고했습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순서였어요. 이화자가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이화자 씨, 며느리 윤정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화자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도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희야. 이화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나는 너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싶었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너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내 재산을 노리고. 아니에요, 어머니.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족이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계속 가난하게 살까봐. 민수 씨는 돈을 못 벌어오고
저는 직장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 재산이라도 있으면. 이화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희야, 그래도 너는 사람이었잖아. 우리 가족이었잖아.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정희는 울부짖었어요.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정희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 민수는 아내를 마주봤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어머니가 재산이 많지 않아서?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잖아. 힘들 땐 같이 힘들고 기쁠 땐 같이 기뻐하는 그런 가족이었잖아.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런데 너는 우리를 돈으로 계산했어. 순이익을 따졌어. 그게 가족이야? 정희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이화자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화자는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니. 병원비 처리 서류예요. 빨리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화자의 목소리.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정희야, 이게 뭐라고 쓰여 있니? 그냥 병원비 청구서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녹음이 끝났어요.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이 녹음은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이화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몰라서 늘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기억력이 안 좋아질까 봐요. 그날도 녹음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며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판사는 양측 변호사를 보며 말했어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이화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법정은 피고 이화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쿵!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계약 당시 이화자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원고 윤정희는 이를 알고도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이화자는 민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정희는 힘없이 고개만 흔들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민수와 이화자도 나가려는데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두 사람은 돌아봤어요. 정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화자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너도 편하게 살아. 돈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삶을 살길 바란다. 이화자는 민수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갔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남아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수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햇살 아래 섰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 초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감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민수와 이 여자는 집을 지켰어요. 빚도 없어졌고 유치권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민수는 마당에서 화단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여자는 현관 앞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러게, 봄이 왔구나. 이 여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예전에 그 무거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판 이후로 어머니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어요. 밥도 잘 드시고 밤에도 편히 주무셨습니다. 민수도 달라졌어요. 정희와의 이혼 절차는 조용히 마무리됐고 민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 일도 열심히 했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야, 오늘은 내가 국밥을 끓일까? 어머니가요? 응. 요즘 기운도 생기고 뭔가 하고 싶더라고.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저는 장 보고 올게요. 민수는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시장 아주머니들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머니 좀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우리도 걱정 많이 했어. 민수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도 한 봉지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국밥을 끓이고 계셨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파 좀 썰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으며 이화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네, 어머니. 우리 작은 국밥집 하나 열면 어떨까? 민수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어요. 국밥집이요? 응. 이 집 1층을 개조해서 말이야. 내가 낮에는 현장 일하고 저녁에는 내가 국밥집을 운영하는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아니야. 나 요즘 힘이 넘쳐. 그리고 사람들한테 맛있는 밥 해주고 싶어.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국밥집 해봐요. 정말? 네.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이라면 전 뭐든 도와드릴게요. 이화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 달 후 1층은 작은 국밥집으로 바뀌었어요. 테이블 5개, 의자 20개가 놓인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기억상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억상회? 이름이 특이한데요? 단골 손님이 물었을 때 이화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억을 파는 가게예요. 좋은 기억, 따뜻한 기억을 말이죠. 국밥집은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화자가 끓인 국밥은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만족스럽게 자리를 떴어요. 할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그래, 고맙구나. 또 와라. 이화자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때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국밥집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위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국밥집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수는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였어요. 정희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수수한 코트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화자는 주방에서 나와 정희를 보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라. 이화자가 먼저 말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어머니의 눈짓에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화자는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어머니, 먹으라니까. 배고프잖아.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희는 울면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이화자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어요. 한참 후 정희가 그릇을 비우고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알아.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한 번만 사과하고 싶었어요. 이화자는 한참을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왜 그랬는지. 어머니, 넌 무서웠던 거야. 가난이 무서웠고, 불안이 무서웠고, 그래서 돈에 매달린 거지.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정희야, 돈은 사람을 채워주지 못해. 마음을 채우는 건 사람이야. 관계야. 이화자는 테이블 너머로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너를 용서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용서하려고 해.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더라고. 정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화자는 정희의 손을 꼭 쥐어주었어요. 주방에서 지켜보던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기장에 쓴 말이 떠올랐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정희는 한참을 울다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어머니께, 저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게 이렇게 떳떳한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돼요. 사람은 마음으로 산다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희 올림. 이화자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어요. 정희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인사를 하고 국밥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민수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이화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희가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민수야, 상속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네. 상속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야. 마음을 물려주는 거야. 용서와 사랑을. 그런 걸 물려주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억상에는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찼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민수와 이화자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이 23명이나 왔어요. 그래, 많이 왔네. 내일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내일은 김치를 더 담가야겠구나.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민수와 이화자는 마당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보이니? 어디요? 저기 제일 밝은 별. 저게 내 아버지야.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로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민수는 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화자도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좋은 아들 낳아줘서 덕분에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감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당의 개나리는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쓰지만 그 맛이 오래 남는다고 했던가요?
민수와 이화자는 쓴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는 그 끝에서 달콤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상회의 불빛은 골목을 밝혔어요. 그 빛은 마치 등대처럼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따뜻한 고요였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별은 계속 빛났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기억상에는 문을 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